고아 주제에 무슨 상속이야? 당장 나가! 이 사진만은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잠깐만요. 저 사진 설마? 고아가 무슨 상속을 받겠다고 여기까지 왔어? 최미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형 로펌 회의실을 가르자 친척들 사이에서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낡은 점퍼를 입은 한도윤은 아무 말 없이 품속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한태성 회장과 어린 여자아이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다. 이건 돌아가신 어머니가 평생 간직한 사진입니다. 도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석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고 다른 변호사들도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일어났다. 방금 전까지 웃고 있던 친척들의 표정이 굳었다. 한병철이 버럭 소리쳤다. 대체 그 사진이 뭐길래 이러는 겁니까? 그러자 서은채 변호사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진 속 아이는 한태성 회장님의 유일한 친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바로 한도윤 씨입니다.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몇 시에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지역과 현재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람의 가치는 가진 돈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온 마음으로 증명된다고 믿으신다면 구독과 함께 도윤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한태성 회장의 장례식이 열린 날 서울 강남의 대형 장례식장 앞에는 검은 승용차들이 끝없이 줄지어 들어왔다. 정재계 인사들과 태성유통 임원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 대표들이 하나둘씩 조문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입구에는 수십 개의 근조 화환이 벽처럼 늘어서 있었고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허리를 숙인 채 손님들을 안내하고 있었다. 그 화려하고 엄숙한 풍경 사이로 빗물에 젖은 회색 점퍼를 입은 한도윤이 천천히 걸어왔다. 손에는 오래된 누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 모서리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듯 달아 있었지만 도윤은 그것이 젖지 않도록 품 안 깊숙이 넣었다가 입구에 도착한 뒤에야 조심스럽게 꺼냈다. 도윤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기 전 한동안 발을 떼지 못했다.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의 영정 앞에 자신이 왜 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어머니는 끝내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 다만 숨을 거두기 며칠 전 병상에 누운 어머니 한서진은 도윤의 손에 이 봉투를 꼭 쥐어주며 말했다. 도윤아, 언젠가 한태성이라는 분의 소식을 듣게 되면 이 편지를 꼭 전해줘. 너무 늦더라도 꼭. 그때 도윤이 이유를 묻자 어머니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웃었다. 엄마가 평생 못 지킨 약속이 하나 있어. 네가 대신 지켜주면 좋겠구나. 그것이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다. 도윤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태성 회장님 빈소가 어디입니까? 직원은 도윤의 옷차림을 짧게 훑어본 뒤 사무적인 목소리로 빈소 위치를 알려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특실층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복도 양쪽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회사 관계자들이 서 있었고 빈소 앞에는 조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도윤은 줄의 맨 뒤에 서서 한 발씩 앞으로 움직였다. 영정 사진 속 한태성은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고 꼿꼿했다. 도윤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설명하기 어려운 나치금을 느꼈다. 어머니가 아주 가끔 먼 곳을 바라볼 때 짓던 표정과 닮아 있었다. 도윤이 향을 올리고 고개를 숙인 뒤 유족석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중년 남자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한태성 회장의 조카이자 태성유통 전무인 한병철이었다. 병철은 조금 전까지 유명 인사들에게 허리를 숙이며 정중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도윤을 보는 순간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누구십니까? 도윤은 두 손으로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저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께서 생전에 한태성 회장님께
꼭 전해달라고 하신 편지가 있어서 왔습니다. 병철의 시선이 봉투 위에 머물렀다. 오래된 종이, 한쪽에는 태석유통이 창립 초기 사용했던 둥근 문양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병철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지만 그는 곧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회장님과 무슨 관계였다는 겁니까?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어머니가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부탁이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셨으니 유족분께라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최대한 정중했지만 병철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그때 병철의 아내 최미숙이 가까이 다가왔다. 값비싼 검은 한복을 입은 미숙은 도윤의 낡은 운동화와 젖은 바짓단을 위아래로 훑더니 코웃음을 쳤다. 요즘은 별 사람들이 다 오네. 장례식장에 와서 고인과 인연이 있었다고 하면 돈이라도 나오는 줄 아나 봐. 주변에 서 있던 친척 몇 명이 작게 웃었다. 도윤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봉투를 거두지 않았다.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편지만 전달하면 바로 가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해요. 미숙이 도윤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듯 빼앗았다. 처음에는 편지 하나 전해달라고 하지. 그러다가 회장님이 약속한 돈이 있다, 숨겨진 인연이 있다, 나중에는 자식이라고 우기기까지 하고. 그녀는 봉투를 앞뒤로 살피더니 갑자기 바닥에 떨어뜨렸다. 봉투가 대리석 바닥 위로 미끄러지며 조문객들의 신발 가까이에 멈췄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유족들이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요? 도윤은 굳은 얼굴로 허리를 숙여 봉투를 주었다. 그 순간 미숙이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고아원 출신들이 원래 남의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더니 정말이네. 빈소 앞이 순간 조용해졌다. 몇몇 조문객들이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의 손끝이 떨렸다. 친척 집을 전전하던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다. 부모 없는 아이, 얻어먹고 사는 아이,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아이. 그는 그 말들을 견디기 위해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까지 모욕당하는 것 같아 쉽게 물러설 수 없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평생 누구에게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병철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목소리를 낮췄지만 말투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섞여 있었다. 젊은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 지금은 우리 집안에 큰 장례를 치르는 자리야. 검증도 안 된 사람이 이상한 편지를 들고 와서 소란을 피우면 곤란하지. 소란을 피운 적 없습니다. 편지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 편지가 진짜인지 누가 알아? 당신이 직접 만든 건지, 당신 어머니가 돈을 노리고 만든 건지 어떻게 믿지?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회장님 개인 비서나 법률 대리인에게라도 전해주십시오. 판단은 그분들이 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에 병철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도윤이 들고 있는 봉투를 다시 빼앗으려 했지만 도윤은 본능적으로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다. 병철은 이를 악물고 장례식장 직원들을 향해 손짓했다. 이 사람 내보내세요. 다시는 2층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필요하면 경찰도 부르십시오. 검은 정장을 입은 보안 직원 2명이 도윤의 양팔을 붙잡았다. 도윤은 몸부림치지 않았다. 다만 끌려가면서도 병철을 바라보며 다급하게 말했다.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어머니 이름은 한서진입니다. 혹시 회장님이 그 이름을 알고 계셨다면. 그 순간 병철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표정을 감추고 소리쳤다. 모르는 이름이야. 당장 끌어내. 도윤은 수많은 조문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까지 밀려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빈소 쪽을 다시 바라봤다. 미숙은 손수건으로 입가를 가린 채
친척들과 무언가를 속삭였고 병철은 바닥만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단순한 불쾌감과는 다른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도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있었다. 보안 직원들은 도윤을 처마 밖까지 밀어낸 뒤 돌아섰다. 도윤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회색 점퍼는 금세 젖었고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는 품 안의 봉투부터 확인했다. 다행히 봉투는 점퍼 안쪽에 감싸 안은 덕분에 크게 젖지 않았다. 도윤은 자신의 몸이 비에 젖는 것보다 어머니의 글씨가 번질까봐 더 두려웠다. 그는 근처 편의점 처마 아래로 몸을 피한 뒤 손수건으로 봉투 표면을 조심스럽게 닦았다. 엄마, 미안해요. 도윤이 빗소리에 묻힐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오늘도 못 전했어요. 그는 봉투를 바라보다가 잠시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에서 들은 모욕이 귓가에 남아 있었다. 고아가 돈 냄새를 맡고 찾아왔다는 말. 그 말이 아픈 것은 자신이 가난해서가 아니었다. 평생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애썼던 어머니까지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이었다. 도윤은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회장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유족들은 자신을 사기꾼으로 여기고 있었다. 어머니가 왜 그런 부탁을 남겼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봉투를 버리거나 뜯어볼 수는 없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어 했던 비밀이었다. 바로 그때 장례식장 유리문 안쪽에서 한 여자가 급히 뛰어나왔다. 검은 정장 차림의 서은채 변호사였다. 그녀는 한태성 회장의 개인 법률 자문을 맡아왔고 장례 절차와 유언 관련 서류를 확인하기 위해 빈소에 와 있었다. 은채는 조금 전 복도 끝에서 도윤이 끌려나가는 장면을 보았다. 처음에는 흔한 소란이라고 생각했지만 도윤이 품에 안고 있던 봉투에서 낯익은 문양을 발견한 순간 생각이 달라졌다. 그것은 태성유통이 창립 후 불과 3년 동안만 사용했던 문양이었다. 현재 회사 직원들조차 대부분 알지 못하는 오래된 표식이었다. 은채는 빗속을 둘러보며 도윤을 찾았다. 한도윤 씨. 그녀가 몇 번이나 불렀지만 자동차 경적과 빗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멀리 퍼지지 않았다. 도윤은 이미 길 건너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때마침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멈췄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올라탔다. 은채가 횡단보도로 달려갔을 때는 신호가 붉게 바뀐 뒤였다. 버스는 빗물을 튀기며 도로 저편으로 사라졌다. 은채는 숨을 고르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한태성 회장이 생전에 자신에게 남긴 비밀 조사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오랫동안 행방을 찾지 못한 한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서진, 출생 연도 1968년, 마지막 확인 주소 불명. 조금 전 도윤이 복도에서 외쳤던 이름과 정확히 같았다. 은채의 표정이 굳었다. 한태성은 숨을 거두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한서진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방금 그 이름을 가진 여자의 아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났다가 친척들에게 쫓겨났다. 그 시각 버스맨 뒷자리에 앉은 도윤은 젖은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따라 나온 사람이 있다는 사실도, 낡은 봉투 하나가 거대한 집안의 비밀을 흔들기 시작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다만 품속에서 구겨진 편지를 꼭 쥔 채 어머니와의 약속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었다. 그리고 장례식장 복도에 남은 한병철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떨리는 손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한서진의 아들이 나타났어. 그 편지를 반드시 찾아야 해. 버스는 빗속을 천천히 달렸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 때문에 바깥 풍경은 흐릿한 수채화처럼 번져 보였다. 맨 뒷좌석에 앉은 한도윤은 품속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를 다시 한번 꺼내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장례식장에서 쫓겨날 때 구겨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지만 다행히 안에 들어있는 편지는 젖지 않았다. 그는 봉투를 다시 가슴에 품으며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미소를 떠올렸다. 그 미소에는 슬픔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끝내 이루지 못한 약속을 아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도윤이 사는 곳은 인천 외곽의 오래된 반지하 주택이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창틀 사이로 물방울이 스며들었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하루 종일 틀어도 방 안 공기가 쉽게 따뜻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도윤은 그 작은 공간을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다. 그곳에는 어머니와 함께 보낸 마지막 시간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현관문을 열자 오래된 세탁기와 작은 식탁, 낡은 책장이 눈에 들어왔다. 벽 한쪽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키우던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는데 도윤은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그 화분에 물을 주는 일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젖은 점퍼를 벗어 걸어둔 그는 가장 먼저 어머니의 영정 사진 앞에 향을 피웠다. 오늘도 실패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숙인 도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 안에는 빗소리와 향이 타는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졌다. 한참 뒤 그는 천천히 방 한구석에 놓인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어머니는 생전에 이 상자를 누구에게도 함부로 열어 보이지 않았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 밤 어머니는 상자를 도윤에게 건네며 말했다. 언젠가 정말 필요할 때만 열어보렴.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지만 이제는 다른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자를 열자 가장 위에는 오래된 목도리와 낡은 일기장 몇 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자 희미하게 태성상회라는 글자가 나타났다. 지금의 태성유통이 회사를 세우기 전 사용했던 이름이었다. 도윤은 어머니가 왜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어머니는 평생 봉제 공장에서 일했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는 일기장을 한 권 펼쳤다. 대부분은 생활비 걱정과 도윤의 성장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오늘 도윤이 처음으로 자전거를 배웠다. 아픈데도 학교에 간다고 웃었다. 우리 아들은 참 착하다. 평범한 엄마의 기록뿐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장에 가까워질수록 글씨는 점점 짧아지고 떨려 있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 아이가 평범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분은 아직도 나를 찾고 있을까. 도윤은 그 문장들을 여러 번 읽었다. 그분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상자 맨 아래에는 작은 사진첩이 있었다. 대부분은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 어머니와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 생일 케이크 앞에서 촛불을 끄는 모습. 하지만 사진첩 맨 뒤쪽에는 다른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장례식장에 가져갔던 사진과 같은 인물이 찍혀 있었지만 조금 더 선명했다. 젊은 남자는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활짝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바렌 잉크로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딸 서진에게 반드시 다시 만나자. 아버지가. 도윤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아버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어머니 이름은 분명 한서진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평생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어릴 적 한 번만 물어본 적이 있었다. 외할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그때 어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멀리 계셔. 언제 오셔? 아마 아주 오래 걸릴 거야. 그게 전부였다. 도윤은 사진을 들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혹시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사진을 우연히 보관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지만 사진 뒷면의 이름은 분명 서진이었다. 그 순간 어린 시절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초등학교 5학년 어느 겨울이었다. 친척 집에서 살던 도윤은
큰아버지 한병철의 집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우연히 서랍 안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발견했는데 막 사진을 들여다보려는 순간 병철이 달려와 사진을 빼앗았다.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 도윤은 놀라 사진을 놓쳤고 액자가 깨졌다. 병철은 사진보다도 액자 속 한 남자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급히 뒤집어 버렸다. 그날 밤 최미숙은 일부러 도윤이 듣는 앞에서 말했다. 고아 주제의 집안 사진까지 탐내더라. 괜히 키워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는 단순히 자신을 싫어해서 그러는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병철은 사진을 들킨 순간 몹시 당황하고 있었다. 혹시 그 사진 속 남자가 장례식 영정 속 한태성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은 아닐까. 도윤은 급히 상자 안을 다시 뒤졌다. 사진 아래에는 오래된 주민등록등본 사본이 접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출생 기록 부분만 검은 잉크로 지워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름 일부를 지운 흔적이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평범한 봉제 공장 노동자의 서류를 이렇게까지 훼손해야 했을까?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인쇄소 사장 박재호였다. 도윤아, 오늘 장례식 간다고 했지? 네, 사장님. 괜찮냐?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웃는 척 말했다. 네, 그냥. 편지를 못 전하고 왔습니다. 재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힘들면 내일 쉬어도 된다. 아닙니다. 출근하겠습니다. 도윤아. 네? 세상에는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렇다고 너까지 스스로를 미워하면 안 된다. 도윤의 눈시울이 조금 뜨거워졌다. 재호는 10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도윤을 처음 받아준 사람이었다. 친척들에게 쫓겨갈 곳이 없던 도윤은 공장 창고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재호는 창고 열쇠를 빼앗으며 말했다. 거긴 사람이 잘 곳이 아니다. 그날부터 그는 도윤에게 기술을 가르쳤다. 인쇄기 수리법, 종이 재단법, 거래처 응대까지. 배우면 평생 굶지는 않는다. 그 말은 도윤이 살아가는 버팀목이 되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그는 성실하게 일했다. 새벽이면 가장 먼저 출근의 기계를 점검했고 퇴근 후에는 거래처에 인쇄물을 직접 배달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단 한 번 지각한 적이 없었다. 인쇄소 근처에는 폐지를 모으며 살아가는 노부부가 있었다. 도윤은 매주 금요일이면 따뜻한 김밥 2줄을 사다 놓고 아무 말 없이 돌아오곤 했다. 겨울에는 장갑을 새 것으로 바꿔드렸고 여름에는 선풍기를 고쳐드렸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그런 일을 말했다는 적은 없었다. 그저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남을 도운 기억은 마음속에만 남겨두는 게 가장 예쁜 거란다. 며칠 전에도 인쇄소 막내 직원이 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해 울고 있었을 때 도윤은 몰래 자신의 적금을 깨서 돈을 보태주었다. 막내는 누가 도와줬는지 끝내 알지 못했다. 재호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늘 말했다. 도윤아, 너는 가진 건 없어도 잃을 품격도 없는 사람이다. 전화가 끝난 뒤 도윤은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평생 자신의 과거를 숨겼다. 하지만 선하게 사는 것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날 밤 시계가 11시를 넘겼을 무렵 누군가 반지하 현관문을 두드렸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스쳐 지나갔던 바로 그 변호사였다. 한도윤 씨 맞습니까? 도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여성은 명함을 건넸다. 법무법인 3명. 변호사 서은채.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은채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말했다. 오늘 장례식장에서 말씀하신 이름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한서진.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은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한태성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평생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이름이 바로 한서진입니다. 도윤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사진을 천천히 움켜쥐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와 방금 들은 어머니의 이름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진실이 이제 막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반지하 방 안에는 오래된 형광등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빗소리가 여전히 잦아들지 않았고 좁은 방 안에는 따뜻한 보리차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한도윤은 서은채를 조심스럽게 안으로 안내했다. 집이라고 부르기에도 작은 공간이었지만 방 안은 놀라울 만큼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돌아가신 어머니 한서진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에는 매일 갈아놓은 듯한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은채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허리를 숙여 고인에게 인사를 올렸다. 도윤은 낡은 찻잔에 차를 따라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대접해 드릴 것도 없어서요. 은채는 잔을 받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제가 갑작스럽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드시 만나야 했습니다. 도윤은 마주 앉은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이름을 들으셨다고 하셨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은채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정리하는 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한태성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약 5년 전부터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무슨 일이었습니까? 한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한서진이라는 사람을요. 은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에는 저도 그분이 단순히 오래전 은인이나 친척을 찾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계속할수록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수백 장의 복사 서류와 오래된 기록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한태성 회장님은 젊은 시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남대문 시장 작은 좌판 하나로 장사를 시작했고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 시절 회장님에게는 사랑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은채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분과 결혼까지 약속했지만 사업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그 여성이 제 외할머니입니까? 아직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은채는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한태성이 어떤 여인과 함께 시장 골목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도윤은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놀라 숨을 삼켰다. 사진 속 여성은 젊은 시절 어머니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눈매와 입가,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까지 거의 같았다. 회장님은 사업이 무너진 뒤 잠시 지방으로 내려가 있었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때는 그 여성이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찾지 못한 겁니까? 찾았습니다. 은채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회장님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은채는 서류를 한 장 펼쳤다. 거기에는 오래된 진술서가 복사되어 있었다. 산모와 아이 모두 출산 직후 사망. 이 기록을 회장님은 평생 믿고 사셨습니다. 도윤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사망했다고요? 네. 은채는 다시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결과 실제 병원 기록에는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군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은채는 또 다른 자료를 펼쳤다. 오래된 주민등록 기록이었다. 여기 보십시오. 도윤이 가까이 다가갔다. 1968년. 맞습니다. 은채가 설명을 이어갔다. 한서진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보호시설을 거쳐
다른 호적에 편입된 기록이 있습니다. 보호시설이요? 네. 도윤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자신이 어릴 적 부모를 모두 잃었다고만 이야기했다. 하지만 왜 보호시설까지 가게 되었는지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이상한 점은 그 다음입니다. 은채는 또 다른 종이를 펼쳤다. 기록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사라진다고요? 네. 무슨 말입니까? 호적 변경 사유도 없습니다. 입양 기록도 없습니다. 친족 인계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도윤은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 한 명의 인생이 기록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은채는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없앤 겁니다. 그녀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모든 기록을 관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한태성 회장님의 친형.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한병철 씨의 아버지입니다.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도윤은 장례식장에서 병철이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듣자 순간적으로 표정이 변했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다. 마치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이름을 들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은채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누군가 자신을 속였다는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연히 오래된 창고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품속에서 자신의 사진을 꺼냈다. 은채는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바로 그 사진입니다. 같은 사진입니까? 회장님이 갖고 계셨던 사진과 완전히 같습니다. 도윤은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회장님은 사진 뒷면을 보고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왜요? 사진 뒤에 적혀 있던 글 때문입니다. 도윤은 사진을 뒤집었다. 내 딸 서진에게. 은채가 천천히 말했다. 회장님은 그 글씨가 자신의 필체라는 것을 알아보셨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회장님은 저에게 단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은채는 한 글자씩 또렷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서진을 찾아달라. 도윤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다. 혹시 어머니는 평생 자신의 친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끝까지 몰랐던 걸까? 그때 은채가 조용히 물었다. 도윤 씨, 네, 혹시 어머님께서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요? 누군가를 원망하지 말라고. 도윤은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잠시 후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면 결국 내 마음만 병든다. 사람은 끝까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은채는 씁쓸하게 웃었다. 회장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윤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말투까지 같았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잠시 후 은채는 서류철 맨 아래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사실 오늘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것입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메모 한 장이 들어있었다. 누렇게 변한 종이 위에는 한태성의 자필이 남아있었다. 서진이가 살아있다면 내 모든 것을 잃어도 좋으니 단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글씨는 중간부터 심하게 떨려 있었다. 마지막에는 잉크가 번진 흔적까지 남아있었다. 도윤은 메모를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노인이었지만 그 문장에서는 오랜 세월 후회하며 살아온 한아버지의 절망이 그대로 느껴졌다. 하지만 은채의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아직 더 있습니까? 은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회장님께서 저를 통해 조사하던 사실을 누군가 눈치챘습니다. 누가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할 때마다 기록이 없어졌습니다. 증인이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서류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계속 맑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물었다. 그 사람이
은채가 말을 이었다. 한병철 씨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집주인이었다. 도윤 씨, 네. 미안한데 이번 달 안으로 방 좀 비워줘. 도윤은 당황했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집주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했다. 나도 어쩔 수 없어. 오늘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계속 세를 주면 건물을 통째로 사버리겠다고 하더라고.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누구였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집주인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태성유통이라고 적힌 명함을 두고 갔어. 전화가 끊기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은채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도윤 씨, 네. 상대는 단순히 상속을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당신 자체를 이 도시에서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싸움은 돈 때문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거짓을 만들었고, 이제는 그 딸의 아들까지 세상에서 지우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어머니의 이름이 왜 지워졌는지, 그리고 왜 한태성이라는 노인이 죽기 직전까지 그 이름을 찾았는지, 그 모든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기로.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한도윤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 안에는 아직도 어머니의 사진과 한태성의 자필 메모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삶은 단순했다. 인쇄소에 출근하고 거래처를 돌고 퇴근하면 어머니의 영정 앞에 향을 올리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숨겨온 비밀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아침 일찍 인쇄소에 출근한 도윤은 평소처럼 기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재호 사장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무실로 불렀다. 도윤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도윤은 무언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거래처 계약서 몇 장이 놓여 있었고, 재호의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다. 혹시 장례식장에서 무슨 일 있었냐?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있는 그대로 설명했다. 한태성 회장의 장례식, 친척들의 모욕, 서은채 변호사와의 만남, 그리고 어머니 한서진의 이름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까지. 재호는 끝까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였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재호는 계약서를 도윤 앞으로 밀었다. 오늘 새벽에 거래처 3군데에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는 경영 방침 변경이라고 했지만 재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실제로는 누군가 우리 거래처를 다 돌아다닌 것 같더라. 누가요? 태성유통 사람이라는 말이 들렸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벌써 자신의 주변 사람들까지 압박하고 있었다. 재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너 내보낼 생각은 없다. 사장님, 내 잘못이 아니잖아. 도윤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평생 자신을 믿어준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중 가장 큰 버팀목이 바로 눈앞의 박재호였다. 그때 인쇄소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안으로 들어왔다. 한 명은 태성유통 법무팀 명함을 내밀었고 다른 한 명은 아무 말 없이 공장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박재호 사장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잠시 말씀 좀 나누시죠. 도윤은 본능적으로 상황을 직감했다. 법무팀 직원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귀사의 시설 안전점검과 계약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재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민원이요? 예. 필요하면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 말은 노골적인 경고였다. 재호는 차분하게 물었다.
본론이 뭡니까? 직원은 도윤을 바라봤다. 한도윤 씨를 계속 고용하실 생각이십니까? 순간 공장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재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귀사도 곧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말을 마친 두 사람은 그대로 돌아섰다. 문이 닫히자 막내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재호는 웃으며 대답했다. 별일 아니다. 다들 일이나 하자. 하지만 직원들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도윤은 재호에게 다가갔다. 사장님, 왜? 저 때문에 피해보시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소리. 정말 죄송합니다. 재호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어깨를 툭 쳤다. 사람 때문에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다. 나쁜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지. 도윤은 끝내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서은채에게 연락이 왔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종가로 와주세요. 종가입니까? 친척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입니다. 왜 저를? 한태성 회장님의 유품 일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채는 잠시 말을 멈췄다. 병철 씨도 참석합니다. 도윤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가겠다고 대답했다. 진실을 피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오후 3시 서울 북촌의 오래된 한옥. 한태성 일가의 종가에는 검은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도윤이 마당으로 들어서자 친척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다. 누군가는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최미숙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또 왔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도윤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은채 옆에 조용히 섰다. 잠시 후 병철이 천천히 걸어왔다. 누가 이 사람을 부른 겁니까? 은채가 차분하게 답했다. 제가 불렀습니다. 왜? 확인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철은 차갑게 웃었다. 확인? 고아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겁니까? 도윤은 이를 악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다른 친척 하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들었어? 회장님 숨겨둔 손자라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돈 노리는 거겠지. 작은 수군거림은 금세마당 전체로 퍼졌다. 은채는 모두가 모이자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은 회장님의 개인 유품 일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병철이 말을 끊었다. 그 전에 먼저 정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는 도윤 앞으로 걸어왔다. 한도윤 씨. 네. 당신 아버지 이름이 한정우 맞습니까? 도윤은 놀랐다. 맞습니다. 병철은 기다렸다는 듯 비웃었다. 다들 들으셨죠?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병철은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다. 한정우는 도박빚에 시달리다가 여러 사람 돈 떼먹고 도망다니던 인간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병철은 비웃었다. 네 아버지가 회장님 찾아와 돈 요구했던 것도 모르나? 아닙니다. 사고 난 날도 돈 뜯으러 가다가 죽은 거야. 도윤은 손을 꽉 쥐었다. 자신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달랐다. 비록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어머니는 늘 말했다. 내 아버지는 정직한 사람이었어. 그 말 하나만 믿고 살아왔다. 그런데 병철은 죽은 사람까지 모욕하고 있었다. 증거 있습니까? 도윤이 처음으로 병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병철은 피식 웃었다. 죽은 사람 증거를 누가 남겨? 하지만 평판은 남지. 최미숙도 거들었다. 내 엄마도 별반 다르지 않았겠지. 부잣집 남자 꼬셔서 돈 좀 받아보려다가 실패한 거 아니겠어? 순간 도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금까지는 참으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만은 견딜 수 없었다. 그만하십시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마당이 조용해졌다. 도윤은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를 욕하는 건 참겠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어머니는 모욕하지 마십시오. 최미숙는 비웃었다. 왜? 사실이니까? 도윤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는 평생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사셨습니다. 당신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은 없습니다. 병철의 얼굴이 굳었다. 감히 누구에게 목소리를 높여? 그는 보안 요원들을 불렀다. 끌어내. 2명의 직원이 다가왔다. 은채가 막아서려 했지만 병철은 냉정하게 말했다. 여기는 우리 집안입니다. 외부인은 나가세요. 직원들이 도윤의 팔을 붙잡는 순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도윤은 저항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단지 품속에 넣어둔 어머니의 사진이 떨어질까 본능적으로 감싸려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균형을 잃은 그는 현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유리 액자가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다. 친척들 사이에서 작은 비명이 흘렀다. 도윤의 손바닥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상처보다 깨진 액자부터 붙잡았다. 사진이 찢어졌는지 확인하려던 순간이었다. 깨진 액자 뒷판 사이에서 접혀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은채가 가장 먼저 그것을 집어들었다. 순간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종이에는 오래된 손글씨와 함께 숫자가 적혀 있었다. 금고 번호 7, 1, 9, 3. 그리고 그 아래 서진에게 전하지 못한 모든 것은 이 안에 남긴다. 서명은 분명했다. 한태성. 병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미친 듯이 은채에게 달려들었다. 그 종이 내놔. 하지만 은채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늦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숨겨두신 마지막 증거를 찾았습니다. 마당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도윤을 비웃던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한도윤은 피가 흐르는 손으로 어머니의 사진을 조용히 품에 안으며 처음으로 자신이 진실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종가마당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서은채의 손에 들린 작은 종이 한 장은 낡고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그 안에 적힌 몇 줄의 글씨는 그 어떤 유언장보다도 강한 무게를 품고 있었다. 한병철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만큼은 숨기지 못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오래된 메모 하나 가지고 무슨 난리를 피우는 겁니까? 회장님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아무데나 숫자를 적어두셨을 수도 있. 한태성 회장님은 중요한 기록을 남길 때 항상 같은 필기 습관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서명과 문장은 이미 확보한 다른 자필 기록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번호는 회장님 개인 금고 관리대장에 남아있는 암호 체계와 동일합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병철은 급히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금고가 있다 해도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누가 압니까? 돈이나 유언장이 아니라 낡은 사진 몇 장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보다 조급함이 묻어났다. 은채는 도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 바로 법원에 입회 절차를 신청하겠습니다. 회장님 개인 금고는 임의로 열 수 없지만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한 이상 법적 절차를 통해 개봉이 가능합니다. 병철은 얼굴빛이 굳어졌지만 더 이상 막지 못했다. 이틀 뒤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은 집행관과 공증인, 은채, 도윤, 그리고 병철 측 변호인들이 함께 태성유통 본사 지하 금고실에 모였다. 금고실은 회장실 아래 깊숙한 곳에 있었고 두꺼운 철문과 생체인식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회사에서 근무한 지 오래된 임원들조차 한 번도 안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도윤은 묵묵히 서 있었다. 그에게는 화려한 본사 건물도 고급 대리석 바닥도 낯설기만 했다. 그는 단지 어머니가 평생 간직했던 사진이 왜 이곳까지 이어졌는지 알고 싶을 뿐이었다. 금고가 천천히 열리자 모두의 시선이 안으로 향했다. 병철은 무의식적으로 침을 삼켰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금고 안에는 금괴도 현금 다발도 값비싼 보석도 없었다. 대신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와 녹음기,
빛바랜 편지 묶음, 어린아이의 작은 운동화 한 짝, 그리고 밀봉된 서류 봉투 몇 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집행관이 목록을 확인하는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은채는 가장 먼저 녹음기를 확인했다. 오래된 카세트 방식의 장치였지만 보존 상태는 좋았다. 공증 절차를 마친 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이 잠시 흐른 뒤 노인의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녹음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서진이 아니면 서진이의 자식이라면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순간 도윤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평생 너를 찾았다. 하지만 찾을 때마다 이미 죽었다는 말만 들었다. 내 형과 주변 사람들을 믿었고 그 믿음이 가장 큰 죄가 되었다. 녹음 속 한태성의 목소리는 중간중간 떨렸다. 어느 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다시 보고 깨달았다. 내가 속았다는 것을. 서진은 살아있었고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내 손으로 잃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거짓말 속에서 놓쳐버렸다는 것을. 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가 죽기 직전까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이었다. 녹음은 계속 이어졌다. 만약 내 피를 이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아이에게 전해주고 싶다. 나는 돈보다 가족을 먼저 잃었다. 그러니 내 재산은 죄를 덮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 진실을 밝히는 데 쓰여야 한다. 병철은 더 이상 듣지 못하겠다는 듯 얼굴을 돌렸다. 그러나 이어진 한 문장이 그의 표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내 형이 나를 속였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다. 하지만 누군가 서진의 기록을 지우고 있다. 만약 이 녹음이 공개된다면 반드시 그 기록을 끝까지 찾아달라. 금고 안의 편지들도 차례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은 한태성이 이름도 모르는 딸에게 쓰다 끝내 보내지 못한 편지였다. 오늘도 남대문 시장을 지나며 혹시 네가 지나가지는 않을까 기다렸다. 생일이 언제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은 케이크를 샀다. 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도윤은 편지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손이 떨렸다. 그는 평생 한태성이라는 사람을 차갑고 냉정한 재벌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편지 속에는 후회와 그리움만 남은 한 늙은 아버지가 있었다. 그때 은채가 밀봉된 서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유전자 검사 의뢰서와 의료 기록이 들어 있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친족 확인을 준비하셨군요. 공증인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다. 의뢰서에는 한서진의 DNA를 확보할 수 있다면 즉시 검사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조사 메모에는 대상자 사망으로 중단이라는 문장이 붉은 펜으로 적혀 있었다. 은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 씨, 네. 어머님 유품 중에 머리카락이나 오래된 빗 같은 것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윤은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어머니가 쓰시던 나무 빗이 있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죠? 네, 그대로 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빗에 남아있는 모근과 회장님의 의료 검체를 비교하면 친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철이 곧바로 끼어들었다. 죽은 사람 머리카락으로 무슨 검사를 한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집행관이 차갑게 말했다. 법적으로 가능한 절차입니다. 상속 분쟁에서는 충분히 사용됩니다. 병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금고 안에서 나온 마지막 물건은 낡은 어린이 운동화 한 짝이었다. 안쪽에는 작은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서진. 도윤은 운동화를 바라보다가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작은 신발을 보자 왠지 모르게 외롭고 겁 많았을 어린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모든 절차가 끝난 뒤 금고실을 나서려는 순간 병철은 도윤을 조용히 불러 세웠다. 잠깐 이야기 좀 하지. 은채가 말리려 했지만 도윤은 괜찮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이 조금 떨어진 사이 병철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지금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에는 모르는 게 약인 일도 있다. 무슨 뜻입니까? 병철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은행 자기압수표가 들어있었다. 3억 원이다. 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사진과 편지, 그리고 오늘 본 것들 모두 잊어라. 그 돈이면 평생 네가 벌 수 있는 돈보다 많을 거다. 도윤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병철의 손을 밀어냈다. 필요 없습니다. 병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가난하게 살아봤잖아. 그래도 이런 돈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고집 부리면 다친다. 도윤은 처음으로 병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저는 상속받을 돈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평생 어머니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증명되면 됩니다. 병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도윤은 등을 돌려 은채가 기다리는 쪽으로 걸어갔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병철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더 큰 두려움이 번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태성유통과 가까운 일부 인터넷 언론에는 기사가 동시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정체불명 청년, 재벌 상속 노린다. 가짜 손자 등장, 회사 혼란. 고아 출신 남성, 허위 친족 주장 의혹.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던 도윤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아직 진실은 단 하나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세상은 이미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여론전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으며 곧 자신뿐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까지 하나씩 무너뜨리기 위한 더 거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금고가 공개된 지 사흘도 지나지 않아 인터넷은 온통 한도윤의 이름으로 뒤덮였다. 처음에는 작은 경제기사 한 줄로 시작됐지만 하루가 지나자 자극적인 제목들이 포털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재벌 상속 노리는 가짜 손자, 사진 한 장으로 수천억 재산을 노리는 청년, 고아 출신 남성의 대담한 사기극. 기사 대부분은 사실 확인보다 추측과 익명의 제보를 앞세웠고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씩 달렸다. 역시 돈 앞에서는 못하는 게 없네. 진짜 손자면 왜 이제 나타났냐. 재벌가도 별일 다 있다. 사람들은 진실을 알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꺼버렸다. 하지만 세상은 화면을 끄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았다. 인쇄소 거래처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거래처 대표들은 재호에게 전화를 걸어 괜한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며 계약을 보류했다. 며칠 사이에 취소된 계약만 5건이었다. 박재호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창고 한쪽에 쌓여가는 인쇄물을 바라볼 때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장님, 도윤은 결국 결심한 듯 재호 앞에 섰다. 저 때문에 회사까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재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장부를 넘기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순간 장부를 넘기던 손이 멈췄다. 누가 그만두래? 이대로 가면 거래처를 다 잃습니다. 그럼 거래처를 다시 찾으면 된다. 사장님, 재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도윤 앞으로 걸어왔다. 19살에 여기 처음 왔을 때 기억나냐?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창고에서 몰래 자다가 들켰지.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 사람은 잘 곳에서 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보다 먼저 한 말이 있다. 도윤은 기억을 더듬었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재호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 공장에는 도망치는 사람보다 버티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 탓하며 살아온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네가 도망가려고 하냐?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없다. 재호는 단호했다. 너는 해고되지 않는다.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저녁 서은채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다. 도윤 씨, 지금 어디십니까? 인쇄소입니다. 당장 나와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기사가 새로 나왔습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다시 켰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제목이었다. 보호시설 출신 한도윤, 과거 문제 행동 의혹. 기사에는 익명의 관계자라는 사람이 등장해 도윤이 어린 시절 폭력 문제를 일으켜 여러 시설을 옮겨 다녔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도윤은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시설에서 가장 말이 없고 조용한 아이였다. 은채는 차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건 누군가 조직적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이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만들어버리는군요. 은채는 단호하게 말했다. 겁먹지 마십시오. 사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며칠 뒤 인쇄소 앞에는 기자들까지 몰려오기 시작했다.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도윤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정말 회장님의 손자라고 주장하십니까? 재산이 목적 아닙니까? 허위 사실이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은채는 도윤에게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병철 씨가 만나자고 합니다. 약속 장소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호텔 라운지였다. 도윤이 들어서자 병철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 잔의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다. 앉아. 도윤은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병철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힘들지?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기사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사람들이 다 너를 의심하잖아. 도윤은 담담하게 말했다. 할 말이 그것뿐입니까? 병철은 미소를 지었다. 본론으로 가지. 그는 서류 가방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꺼냈다. 이번에는 훨씬 두꺼웠다. 5억 원. 도윤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받아. 싫습니다. 사진 넘기고. 싫습니다. 조용히 사라져. 싫습니다. 병철은 천천히 미소를 거두었다. 왜 그렇게까지 버티는 거냐? 도윤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강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도윤은 천천히 병철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는 겁니다. 병철의 표정이 굳었다. 평생 어머니는 자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부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목소리를 낮췄다. 그 약속을 돈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병철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비웃듯 말했다. 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알고 있냐? 도윤의 시선이 흔들렸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지. 병철은 잔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사고 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는 모르잖아. 도윤은 숨을 삼켰다. 무슨 뜻입니까? 내 아버지는 한태성을 찾아왔었다. 거짓말입니다. 돈 달라고.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병철도 따라 일어났다. 아니, 돈을 요구했다. 그리고 돌아가다 사고가 났다. 도윤의 주먹이 떨렸다. 하지만 병철은 더욱 차갑게 말했다. 내 부모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다. 순간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의 웃는 얼굴과 병철의 말이 뒤엉켰다. 정말 아버지가 회장을 만나러 갔던 것일까? 아니면 이것도 거짓말일까? 호텔을 나온 도윤은 한참 동안 한강변을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늦게 은채는 오래된 경찰 기록을 다시 조사하다가 이상한 문서를 발견했다. 도윤의 아버지 한정우의 교통사고 기록이었다. 사고 자체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첨부 서류 한 장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사고 당시 소지품, 지갑, 시계,
열쇠, 그리고 봉인된 편지 1통. 은채는 눈을 크게 떴다. 편지가 있었다. 하지만 현재 증거 목록에는 그 편지가 존재하지 않았다. 사라진 것이다. 곧바로 당시 담당 경찰의 퇴직 기록을 찾아낸 그녀는 은퇴 후 지방에 살고 있는 형사를 어렵게 만났다. 백발이 된 형사는 오래된 수첩을 꺼내며 말했다. 그 사건은 이상했어요. 왜요? 사고는 단순했는데 사고 다음 날 높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높은 사람들이요. 형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를 가져갔습니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노 형사는 수첩 한쪽을 펼쳤다. 거기에는 당시 적어둔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다. 유족 아닌 친척 방문, 한병철 부친 확인, 추가 조사 중단 지시. 은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즉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윤 씨, 네. 당신 아버님은 돈을 요구하러 간 게 아닙니다. 네? 편지를 전하러 가셨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춘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사고 다음 날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누가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한병철 씨 아버지입니다. 전화기를 쥔 도윤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까지 부모를 향해 쏟아졌던 모든 비난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부모가 죽기 직전까지도 진실을 전하려 했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명예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평생 침묵 속에서 살아야 했던 어머니, 거짓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아버지,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딸을 찾지 못한 한태성. 세 사람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이제부터 진짜 시작되고 있었다. 한도윤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부모를 향해 평생 믿어왔던 기억과 한병철이 던진 거짓말, 그리고 서은채가 찾아낸 오래된 경찰 기록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뒤엉켰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로 했다. 진실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밝혀야 한다는 것을 지난 며칠 동안 누구보다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오전, 은채는 법원이 지정한 유전자 감정기관에서 도윤을 만났다. 회색 건물 안에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검사실 앞에는 공증인과 양측 변호인, 그리고 법원에서 파견된 관계자가 모두 자리하고 있었다. 도윤은 자신의 신분증을 제출한 뒤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의 맞은편에는 한병철 측 변호인이 팔짱을 낀 채 냉정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오늘 채취되는 검체는 법원의 관리 아래 보관됩니다. 감정기관 직원이 절차를 설명했다. 고한태성 회장님의 의료 검체와 비교 분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윤은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뒤 간호사가 면봉으로 그의 구강 점막을 채취했다. 작은 면봉 하나였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담겨 있었다. 검사가 끝나자 병철 측 변호인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우리는 고 한서진 씨의 유품에서 채취한 목은 자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은채는 곧바로 맞섰다. 무슨 근거입니까? 보관 과정이 불분명합니다.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은채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모근은 법원의 입회 아래 도윤 씨 자택에서 수거되었습니다. 채취와 봉인, 운반전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작 가능성은 없습니다. 변호인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쉽게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일주일이 필요했다. 그러나 은채는 그 시간 동안 가만히 기다릴 생각이 없었다. 도윤 씨, 그녀가 차 안에서 조용히 말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도윤은 품속에서 어머니가 남긴 낡은 사진을 꺼냈다. 은채는 이번에는 인물보다 배경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사진 속 젊은 한태성과 어린 서진의 뒤편에는 작은 건물 간판 하나가 흐릿하게 찍혀 있었다. 사진을 확대해 보던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잠깐, 왜 그러십니까? 이 간판. 은채는 화면을 더욱 확대했다. 희미했지만 글자의 일부가 익혔다. 성민, 산부인과. 그녀는 곧바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성민 산부인과는 1980년대 초 폐업한 작은 개인 병원이었다. 현재 건물은 이미 철거됐지만 병원 기록 일부가 시립의료기록 보관소에 이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장 가야 합니다. 도윤은 은채와 함께 기록 보관소로 향했다. 오래된 지하문서 보관실, 먼지 냄새가 가득한 서가에는 수십 년 전 의료 기록들이 번호별로 보관되어 있었다. 직원은 오래된 장부를 뒤적이다가 마침내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1970년대 출생 기록입니다. 은채는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다. 수백 장의 기록을 확인하던 그녀가 갑자기 손을 멈췄다. 찾았습니다. 도윤도 숨을 삼켰다. 출생 기록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신생아, 한서진. 그 아래 보호자 항목, 한태성. 도윤은 종이를 바라보다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다음 장이었다. 병원 비용, 납부 영수증. 납부자 역시 한태성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 하나가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안에는 누렇게 바랜 자필 메모가 들어 있었다.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잠시 사업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한태성. 은채는 조용히 메모를 접었다. 이제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생 기록도 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평생 어머니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한태성은 적어도 처음에는 책임지려 했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은 누구였을까? 그때 보관소 직원이 또 하나의 서류를 가져왔다. 이것도 같은 상자에 있었습니다. 작은 전원 기록이었다. 한서진이 생후 몇 달 만에 다른 보호자에게 인계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보호자 이름 부분은 이상하게도 칼로 도려낸 흔적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없앤 것이 분명했다. 은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는 정말 치밀하게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날 오후 병철은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변호사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병원 기록은 이미 확보된 것 같습니다. 없애지 못했습니까? 변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법원에서 압수 보관했습니다. 병철은 이를 악물었다. 증인을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기록이 가짜라는 말을 하게 만들어. 그 무렵 은채는 또 다른 단서를 찾고 있었다. 폐업한 성민 산부인과 원장의 가족을 수소문한 끝에 당시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한 명이 아직 생존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올해 83, 경기도의 작은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박순애였다. 은채와 도윤은 곧바로 요양원을 찾았다. 순애는 처음에는 오래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하지만 사진을 보여주자 눈빛이 흔들렸다. 이 아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 속 어린 서진을 가리켰다. 기억하세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애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잊을 수가 없지. 회장님이 매일 병원으로 오셨으니까. 도윤은 숨을 죽였다. 매일 오셨다고요? 응. 순애는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업 때문에 바쁘다면서도 매일 꽃을 들고 왔어. 아이가 태어난 날도 얼마나 울던지.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순애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런데 어느 날 양복 입은 남자가 찾아왔어.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회장님 형이라고 했던 것 같아.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람이 돈 봉투를 내밀면서 말했어. 아이와 엄마는 이미 죽었다고 회장님께 말하라고.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정말입니까? 순애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난 거절했어. 하지만 병원장이.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병원장은 결국 돈을 받았어. 며칠 뒤 기록도 없어졌고 엄마와 아이도 어디론가 보내졌지. 순애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마음에 걸렸어.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말하게 되는구나.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허리를 숙였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애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하다. 내 어머니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늘 아이만 걱정했지. 도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요양원을 나오는 길, 은채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법원에서 온 연락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잠시 후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병철씨 측에서 병원 기록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며 긴급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도윤은 담담하게 물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은채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도윤의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흔들리는 청년이 아니었다. 거짓은 증거를 두려워하지만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시간이 걸릴 뿐 결국 남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도윤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었다. 한태성이 생전에 남긴 유언장은 분명 존재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속 문서는 아직도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서를 찾지 못한다면 아무리 진실이 밝혀져도 거대한 상속 분쟁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 요양원을 나오는 길,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그러나 한도윤의 마음속에는 이상할 만큼 차분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자신의 출생조차 평범하다고 믿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 한서진의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지워졌고 한태성 회장이 죽는 날까지 딸을 찾았으며 그 모든 진실을 감추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거짓이 이어졌다는 사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한태성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의 진짜 의도였다. 그날 저녁 서은채는 법무법인 회의실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펼쳐놓은 채 밤늦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사진, 출생기록, 병원 영수증, 간호사 박순애의 진술서, 경찰 기록, 금고에서 나온 편지와 녹음까지 모든 퍼즐은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한 조각이 비어 있었다. 최종 유언 부속서. 은채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한태성은 일반적인 유언장 외에도 별도의 부속 문서를 남겼다는 기록을 여러 번 언급했다. 그러나 법원에 제출된 공식 유언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 누군가 숨겼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 보관된 것이 분명했다. 그때 은채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으로 향했다. 사진 뒷면, 내 딸 서진에게 반드시 다시 만나자, 아버지가. 그리고 그 아래 아주 희미하게 연필로 눌러 쓴 자국이 있었다. 낮에는 보이지 않았던 흔적이었다. 은채는 조명을 비스듬히 비추었다. 희미한 숫자와 글자가 서서히 드러났다. 남 18. 남? 그녀는 곧바로 사진을 고해상도로 촬영해 확대했다. 남대문. 그리고 숫자는 18, 3. 은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도윤 씨.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 바로 남대문 시장으로 와주세요. 1시간 뒤 밤이 깊은 남대문 시장은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은 상태였다. 은채는 오래된 지도를 펼쳐 보였다. 한태성 회장님이 처음 장사를 시작한 점포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18, 3번. 지금은 폐업한 지 오래된 작은 건물이었다. 낡은 철문에는 녹이 가득 쓸어 있었고 내부는 비어 있었다.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집행관도 함께 도착했다. 철문이 열리자 먼지가 가득한 좁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도윤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벽에는 오래전 떼어낸 간판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은채는 사진을 다시 바라봤다. 사진 속 어린 서진 뒤편에는 벽돌 한 장이 다른 색으로 보였다. 그녀는 실제 벽을 살펴보다가 같은 위치를 발견했다. 여기입니다. 집행관이 조심스럽게 벽돌을 빼내자 안쪽에서 작은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상자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이미 녹슬어 있었다. 공증 절차를 마친 뒤 자물쇠를 열자 안에는 봉인된 갈색 봉투 하나와 작은 USB 그리고 오래된 열쇠가 들어 있었다. 갈색 봉투 앞면에는 한태성의 자필이 적혀 있었다. 직계 후손이 직접 찾아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병철 측 변호인도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즉시 소리쳤다. 이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행관이 차갑게 답했다. 법원의 허가 아래 발견된 물건입니다. 은채는 봉인을 조심스럽게 뜯었다. 안에는 두 번째 유언장이 들어 있었다. 첫 장을 읽은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도윤 씨, 무슨 내용입니까? 은채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만약 나의 친딸 서진 또는 그 후손이 살아있음이 확인될 경우 현재의 일반 유언장은 효력을 잃는다. 회의실처럼 조용했던 패전포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은채는 계속 읽었다. 나의 모든 지분과 재산은 직계 후손에게 승계한다. 단 그보다 먼저 지난 수십 년 동안 조작된 가족 기록과 숨겨진 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에게 재산은 여전히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태성이 마지막까지 가장 먼저 적어놓은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실이었다. 유언장 마지막에는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내 형과 그 후손을 미워하지는 말아라. 그러나 죄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한태성은 죽는 순간까지도 복수보다 정의를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USB도 확인했다. 안에는 생전 한태성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노인은 병색이 짙은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내 손자라면. 잠시 숨을 고른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서진의 아들이라면.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너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 그것이 내 평생 가장 큰 죄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면 평생 잠들 수 없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내가 남긴 재산을 받는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삶부터 돌봐다오. 그리고 한태성은 잠시 카메라를 바라보다가 또렷하게 말했다. 혹시 병철이가 죄를 지었다면 혈육이라는 이유로 덮지 말아라. 순간 병철 측 변호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유언장 마지막 장에는 한태성이 직접 서명한 부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별도의 보관 장소가 하나 더 적혀 있었다. 비밀 회계장부, 법무법인 3명 특별금고. 은채는 숨을 삼켰다. 이게, 도윤이 물었다. 무슨 뜻입니까? 회장님이 이미 모든 증거를 준비해 두셨다는 뜻입니다. 다음 날 오전 법무법인 3명 특별금고가 개봉되었다. 그 안에는 2권의 회계장부와 여러 개의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은채와 회계감정인이 장부를 확인하는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다. 병철 일가는 무려 25년 동안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을 반복하며 수백억 원을 횡령해 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부를 조작하기 위해 여러 기관의 불법 로비를 한 기록까지 남아 있었다. 감정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정도면 단순 횡령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검찰까지 전달되었다. 하지만 같은 시각 한병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든 보고를 듣고 있었다.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검찰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철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지막 방법을 쓰겠다. 비서는 놀랐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병철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일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끝내야 한다. 유전자 검사 결과만 나오지 않으면 아직 뒤집을 수 있다. 비서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병철은 차갑게 웃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 그 시각 도윤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낡은 사진을 다시 액자에 넣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바로 그 순간 서은채에게 법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변호사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채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 오전 공식 발표가 진행됩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수십 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세상 앞에 드러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가정법원 대회의실 앞에는 이른 시간부터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방송국 중계차가 줄지어 서 있었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미 며칠 전부터 이어진 재벌 상속 분쟁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감춰졌던 가족의 진실과 법원의 공식 감정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날이었다. 한도윤은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지만 예전처럼 두려움에 흔들리는 모습은 아니었다. 서은채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말했다. 오늘 무슨 결과가 나오든 끝까지 침착하셔야 합니다.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 한병철도 변호인단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 있는 표정을 유지하려 했었지만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과 굳은 표정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법원 관계자와 공증인, 양측 변호인, 검찰 관계자까지 모두 참석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법원 감정인이 봉인된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금부터 유전자 감정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봉투 하나에 집중되었다. 감정인은 봉인을 확인한 뒤 천천히 서류를 꺼냈다. 회의실 안에서는 종이 넘기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다. 잠시 후 감정인이 또렷한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감정 결과. 한도윤 씨는 고 한서진 씨의 친생자일 가능성이 99.9999%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하지만 발표는 끝나지 않았다. 감정인은 다음 장을 펼쳤다. 또한 고한태성 씨의 의료검체와 비교한 결과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한도윤 씨는 고한태성 씨의 외손자일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99.999%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손이 동시에 올라갔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는 돈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평생 어머니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이었다. 서은채는 조용히 그의 어깨를 잡았다. 축하드립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저 혼자 받을 축하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들으셔야 하는 말입니다. 그 순간 한병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병철은 감정 결과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검체가 조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인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검체는 법원의 관리 아래 채취 및 분석되었습니다. 조작 가능성은 없습니다. 병철은 더욱 흥분했다. 다시 검사하십시오. 하지만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미 절차는 모두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의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으십시오. 병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검찰 관계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병철 씨, 지금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사문서 위조, 공전자기록 변작, 교사 등의 혐의로 수사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술렁였다. 병철의 변호인이 급히 앞으로 나왔다.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차분하게 서류를 펼쳤다. 압수된 회계장부와 유언 관련 자료, 병원 기록 조작 정황, 그리고 새롭게 확보된 증거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들어왔다. 백발의 노인이 천천히 지팡이를 짚으며 걸어왔다. 도윤은 그 얼굴을 보자 어딘가 낯이 익다는 느낌을 받았다. 은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하십니까? 누구십니까? 태성유통 초창기 재무이사셨던 분입니다. 노인은 증인석 앞에 멈춰섰다. 제 이름은 오성환입니다. 40년 동안 회장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병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오성환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까지 침묵한 것이 평생 죄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다. 회장님 형님이 병원 기록을 바꾸라고 지시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다. 당시 저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떠나게 될까 두려워 침묵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한정우 씨가 사고 나기 전날 회장님을 만나기로 약속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은 즉시 그의 진술을 공식 증거로 접수했다. 이어 회계감정인의 분석 결과도 발표되었다. 25년 동안 이어진 비자금 조성, 차명계좌 운영, 허위 계약, 가족관계 기록 조작에 사용된 자금 흐름, 모든 것이 숫자와 문서로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병철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는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우리가 이야기로 해결할 수 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제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법이 결정할 일입니다. 병철은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회사 비서였다.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서도 희미하게 들렸다. 이사회에서 긴급 결의가 통과됐습니다. 대표이사 해임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병철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몇 분 뒤에는 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주요 거래은행들이 대출을 전면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주가는 급락했고 회사는 즉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모든 것을 지배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이 도윤을 둘러쌌다. 상속을 받을 생각이십니까? 병철 씨를 용서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도윤은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대답했다. 오늘 제가 되찾은 것은 재산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이름입니다. 기자들이 다시 질문하려 했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회의실을 나서던 순간 은채가 조용히 다가왔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직 아닙니다.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도윤은 품속에서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꺼냈다. 어머니를 할아버지 곁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은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법원 직원이 급히 달려왔다. 변호사님, 은채가 돌아섰다. 직원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방금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병철 씨가 긴급 체포에 불응하고 법원을 빠져나가려다 제지당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거짓은 끝까지 도망치려 했지만 진실은 결국 그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법원을 빠져나오려던 한병철은 결국 청사정문 앞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둘러싸였다.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는 가운데 그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는 듯 소리를 질렀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모두 오해야. 그러나 수사관은 차분하게 영장을 제시했다. 한병철 씨, 특정 경제 범죄가 중처벌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사문서 위조 및 공전자기록 변작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병철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해서 터졌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더 크게 밀려왔다.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태성유통 본사와 계열사, 병철의 자택, 개인 금고까지 모두 수색 대상이 되었다.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미 공개된 횡령 기록 외에도 차명 재산과 해외 비밀 계좌, 허위 계약서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병원 기록 조작에 관여했던 브로커들의 진술도 확보되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한병철의 부친이 생전에 남긴 비밀 메모였다. 메모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태성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 서진은 절대 돌아와서는 안 된다. 검찰은 이 메모를 수사 기록에 포함시켰고 수십 년 전 가족관계 등록과 병원 기록이 조직적으로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그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자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윤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던 언론은 하나둘 정정 보도를 내기 시작했다. 가짜 손자 의혹 사실 아냐. 재벌가 가족 기록 조작. 30여 년 만에 진실 밝혀져. 거짓말쟁이로 몰렸던 청년. 모든 주장 사실로 확인. 인쇄소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한동안 끊겼던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업체들이 박재호를 찾아왔다. 사장님, 한 거래처 대표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괜히 소문만 믿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호는 웃으며 악수를 받아주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직접 확인하시죠.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도윤은 조용히 허리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재호는 손을 내저었다. 왜 또 감사하냐? 네가 버텨준 덕분이지. 잠시 후 그는 작은 상자를 도윤에게 건넸다. 이건 상자를 열어본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안에는 19살에 인쇄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사용했던 낡은 사원증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직 앳된 얼굴의 자신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재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때도 지금도 똑같다.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놈. 도윤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며칠 뒤 한태성의 유언에 따라 상속 절차가 최종적으로 진행되었다. 변호사와 법원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은채가 유언 내용을 다시 읽었다. 고 한태성 회장의 직계 후손으로 확인된 한도윤 씨에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다. 은채는 잠시 도윤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모두가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도윤은 잠시 생각한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진행하겠습니다. 친척 몇 명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이어진 그의 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회장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윤은 한태성이 남긴 영상 속 마지막 부탁을 떠올렸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먼저 돌봐달라. 그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장학재단과 보호시설 자립기금으로 출연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또한 도윤은 잠시 숨을 골랐다. 한서진 이름으로 미혼모와 보호시설 아이들을 위한 지원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은채는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회장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결정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제 결정이 아니라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제게 남긴 숙제입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은채와 함께 한태성의 묘소를 찾았다. 푸른 하늘 아래 조용한 묘역에는
바람만이 잔잔하게 불고 있었다. 도윤은 품속에서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사진은 새 액자에 곱게 담겨 있었다. 그는 묘비 앞에 사진을 조심스럽게 세웠다. 할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많이 늦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윤은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제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 평생 만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함께 계십시오. 바람이 살며시 불어 사진 가장자리를 스쳐 지나갔다. 은채는 아무 말 없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지켜주었다. 잠시 후 도윤은 영정 앞에 향을 올렸다. 어머니, 이제 아무도 거짓말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은채가 조용히 다가왔다. 도윤 씨, 네, 회장님 생전에 준비하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도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은채는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다. 금고 정리 중 가장 안쪽에서 발견됐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손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익숙한 한태성의 필체였다. 내 손주에게. 도윤의 손이 떨렸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혹시 우리가 끝내 만나지 못하더라도 너는 미움으로 살지 말아라. 잘못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지만 사람의 삶까지 증오로 채우지는 말아라. 나는 그 후회를 평생 안고 살았다. 너만큼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도윤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되찾은 것은 재산도 이름도 아니었다. 누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랑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수십 년의 거짓을 이겨냈다는 사실이었다. 멀리서 은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하나.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있던 이 가족의 이야기를 진정한 마무리로 이끄는 일이었다. 한태성의 묘소를 다녀온 뒤 일주일이 흘렀다. 서울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이 천천히 거리를 덮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도윤은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뀔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이름도 없이 살아온 한 청년가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재벌가의 상속인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평생 거짓으로 덮여있던 가족의 진실을 되찾았기 때문이었다. 그 사이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한병철은 회사 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가족관계 기록 조작, 병원 기록 은폐, 증거인멸 교사 등 여러 혐의로 정식 기소되었다. 함께 범행에 가담했던 관계자들 역시 차례로 법정에 섰다. 수십 년 동안 권력과 돈으로 감춰졌던 거짓은 결국 하나도 남김없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재판이 시작된 첫날, 법정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했다. 증인석에 선 박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증언했다. 퇴직 형사는 사고 다음 날 편지가 사라졌던 경위를 진술했다. 오성환 전 재무이사는 양심 선언과 함께 수십 년 동안 숨겨왔던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태성이 남긴 녹음과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었다. 회의실에서 들었을 때보다 더욱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한태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진실은 늦을 뿐 사라지지 않는다. 그 한 문장이 끝나자 법정은 오랫동안 침묵에 잠겼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를 확인한 뒤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한병철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가족관계 기록을 조작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회사 자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그 행위로 인해 한서진과 한도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 잠시 후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선고했다. 한병철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도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통쾌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다.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어도 되었을 텐데. 재판이 끝난 뒤 병철은 수갑을 찬 채 도윤 앞을 지나갔다. 잠시 걸음을 멈춘 그는 힘없이 말했다. 미안하다.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 말은 저보다 먼저 어머니께 했어야 했습니다. 병철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을 떠났다. 며칠 후 한태성의 유언에 따라 한서진 희망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재단은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청년들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일을 시작했다. 재단 개관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도윤은 가장 뒤쪽에 조용히 서 있었다. 사회자가 말했다. 이 재단은 상속인의 뜻에 따라 운영됩니다.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다. 그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갔다. 잠시 마이크를 바라보던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운 좋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회의장은 조용했다.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딸을 찾으며 후회 속에서 사셨습니다. 저는 두 분이 끝내 만나지 못한 시간을 대신 살아가려고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른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 재단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가 길게 이어졌다. 행사가 끝난 뒤 박재호가 도윤에게 다가왔다.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도윤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장님, 저는 아직도 인쇄소 직원입니다. 재호는 크게 웃었다. 그럼 월요일부터 출근하는 거다? 네, 출근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서은채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몇 달 후 도윤은 어머니와 한태성의 묘를 나란히 정비한 작은 추모공원을 다시 찾았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오후였다. 그는 두 사람 앞에 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엄마, 할아버지,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분이 남긴 약속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은 그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살아가면서 사람은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돈도, 명예도, 시간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온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려는 마음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삶까지 바꿀 수 있다. 한도윤은 다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과거를 향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였다. 그의 뒤로 따뜻한 햇살이 길게 비추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교훈은 진실은 때로는 너무 늦게 찾아오지만 결코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종종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쉽게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진짜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양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용기에서 드러납니다. 거짓은 잠시 사람들을 속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거짓을 만들어야만 유지됩니다. 반면 진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국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기 전에 그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외면했던 그 사람이 가장 정직하고 선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며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았나요? 여러분이라면 도윤과 같은 상황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슴을 울리는 감동적인 사연과 삶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이야기를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